집을 구매할 때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숫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당신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집 열쇠를 받은 후에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실제 구매 가능 금액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숫자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에 가서 40만 달러, 5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대출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마치 중요한 재정적 이정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또 다른 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청구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생활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매달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은행이 승인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연간 소득이 8만 달러인 사람은 약 40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공과금, 자동차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비를 지불하고 나면 그들은 곧 평범한 삶을 유지할 만큼의 돈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득 수준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득으로 실제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은행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부동산 광고의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월별 재정 현실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며 다음 달 상환금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수준의 금액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도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주택 구매 능력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한계를 미리 아는 것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그 한계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봉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부동산 업계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은행의 대출 승인과 실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 재무 관리에는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종의 안전구역으로 여겨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28%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주거와 관련된 전체 비용은 세전 월소득의 28%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재산세, 주택보험료,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 이 모든 것이 28%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충당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은행은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최대 43%까지 허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8%와 43%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수백만 가정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삶과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삶의 차이입니다. 자산을 쌓는 삶과 주택담보대출의 노예가 되는 삶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가족과 휴가를 갈 수 있을까? 은퇴를 위해 충분히 저축할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실직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모델은 단 하나의 질문에만 답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것이 진짜 기준입니다. 편안함도 아닙니다. 삶의 질도 아닙니다. 오직 상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승인서를 받고 기뻐하며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재정적 약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소득 구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 5만 달러. 이는 미국 노동자 평균 소득에 비교적 가까운 수준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월 약 3,400달러 정도입니다. 28% 규칙에 따르면 주거비는 월 최대 약 1,167달러 수준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6%부터 7%까지 수준이고 계약금이 약 10%라고 가정하면 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대략 16만 달러부터 18만 달러까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실은 냉혹해집니다. 미국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그런 가격대의 집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오래된 아파트를 샀거나 아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노동자의 거의 절반이 받는 수준의 소득으로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소득을 8만 달러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상당히 흔한 가구 소득 수준입니다. 28% 규칙에 따르면 주거비 예산은 월 약 1,867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27만 5천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중간주택 가격은 이미 4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정은 시장 평균 가격보다 약 10만 달러 낮은 수준의 집밖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균 소득으로는 더 이상 평균적인 집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소득과 주택 가격 사이의 격차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벌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천천히 상승했지만 주택 가격은 전혀 다른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주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을 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약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출 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인생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이 가정의 월 실수령 소득은 약 4,600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4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해 월 3,3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모든 지출을 위해 남는 돈이 약 1,300달러 뿐이라는 뜻입니다. 식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건강보험, 주유비, 교통비, 학자금 대출 상환금, 자녀 양육비,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비용만으로도 월 2,000달러를 훌쩍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정은 새 집에 입주하는 첫날부터 이미 매달 거의 1,000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낭비벽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가 아니라 은행이 제시한 숫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 거래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래가 성사될 때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행도 이익을 얻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이익을 얻습니다. 보험회사도 이익을 얻습니다. 법률 서비스 회사도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두가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재정 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거래를 포기할 때 돈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연소득 10만 달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소득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집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8% 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비 예산은 월 약 2,300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대략 35만 달러 정도의 주택 가격에 해당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집입니다. 작은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 안전한 주거 환경,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에서는 35만 달러로 작은 아파트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주거비 때문에 여전히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는 지역이 소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연소득이 약 12만 달러에 도달하면 상황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평균 가격대의 주택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금리도 아닙니다. 집값도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부채입니다. 새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미결제 신용카드 잔액, 겉보기에 집과 무관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주택 구매력을 수만 달러씩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차 할부금으로 500달러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월 납입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채 하나만으로도 주택 구매 가능 금액이 거의 8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달 4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은 추가로 6만 달러 이상의 대출 여력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연봉 12만 달러를 버는 사람의 구매력이 부채가 없는 연봉 8만 달러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집을 사기 전에 먼저 부채를 정리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가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모든 부채는 미래의 재정적 가능성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적 차이조차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지도 안에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50만 달러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50만 달러로 클리블랜드에서는 수백 제곱미터 규모의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싼 도시에서는 평균적인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 연간 50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연 6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격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높은 도시에 소득을 얻으면서도 생활비가 낮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수학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도달합니다. 바로 부모 세대와의 비교입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직 집을 안 샀니? 우리 때는 샀는데.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평균 주택 가격은 가구 연소득의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수치는 5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세대는 약 3년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5년에서 6년치 소득으로 집을 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리가 매우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리는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불한 집값은 재융자할 수 없습니다. 금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가격은 영원히 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대 간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장벽을 넘어 마침내 집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또 하나의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매년 수많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온수기가 고장납니다. 지붕이 노후화됩니다. 에어컨을 교체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언제 발생하느냐 뿐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실제로 입주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저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 신용카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은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택보험료 역시 많은 주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내게 대출을 해줄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줄까? 이 집은 당신이 자산을 쌓도록 도와줄까요? 아니면 인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게 만들까요? 재정 능력에 맞는 집은 부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저축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삶의 평온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똑같은 계약서 위에 한 번의 서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서명하기 전에 숫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기 전에 은행에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달 주택 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남는가? 여전히 저축할 수 있는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빚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집은 당신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무리 기꺼이 돈을 빌려주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표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현명한 재정적 선택이 더 큰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작은 집을 선택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는 것입니다.